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진희입니다. 저희는 요한네스 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709쪽 현상주의와 그 변화된 형태라는 이 제목의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진희님께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709쪽입니다. 현상계만이 진정한 실제, 여기서 말하는 현상계가 눈에 보이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런 세계들, 느껴지는 세계겠죠. 현상계만이 진정한 실제이며 형이상학과 종교는 허구라는 확신은 거의 슬로건으로까지 되어버린 19세기의 도구마다. 어, 현상주의가 19세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상사적으로 보자면 현상주의적 태도가 생겨나게 된 근원에는 3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프랑스 사람들의 회의주의와 유물론이고, 둘째는 영국 사람들의 경험주의이고, 셋째는 칸트의 현상주의이다. 우리는 이 현상주의를 프랑스의 실증주의, 영국의 경험론, 독일의 실증주의와 비판주의 및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실용주의로 구별짓는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710쪽의 소제목, 프랑스의 실증주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실증주의를 하나의 개념으로서 정립한 사람은 오기스트 꽁트다. 즉 그의 3단계설에 의해 실증주의라는 개념이 정립된다. 꽁트를 따르자면 인류의 정신사에는 3가지의 시기가 있대요. 그거 재밌습니다. 자, 첫 번째 시기, 신학적인 시기예요. 이 시기는 인간이 자연현상을 보다 높은 인격적인 힘의 의지에 예속시켜 두는 단계인데요. 요것도 3단계로 나눠집니다. 여기 뭐 패티시즘이라 나오는데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티시즘의 단계, 그다음에 다신교, 일신교 단계, 요런 3단계가 있습니다. 사물들의 어떤 뭐 영혼이 깃들어 있는 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겠죠. 요다음에 다신교, 그다음에 일신교, 어 요렇게 나눠지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기 신화적, 신학적 시기, 그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형이상학적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인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되어서 첫 번째 시기의 의인관을 추상적으로 생각되어진 힘, 본질, 내면적인 본성, 형상, 영혼 등으로 바꿔 놓는다. 이렇게 해도 역시 첫 번째 시기처럼 유치하게 자연을 의인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허구는 남아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시기, 실증적 시기라고 해요. 이 시기에 인간은 과학의 과제와 본질을 알게 된다. 실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즉 내적, 외적인, 감성적인 경험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만 다룬다. 이런 것이야말로 현실이고 허구가 아니다. 어, 이렇게 인류의 정신사가 3단계, 신화적, 신학적 시기, 형이상학적 시기, 그다음에 실증적 시기로 발전을 해왔다는 꽁트의 주장이고요. 그다음으로 실증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과학의 과제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여러 현상들 중에서 언제나 동일한 것을 밝혀내는 것. 이게 과학적인 개념 형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 과제는 여러 현상들의 규칙적 순서를 밝혀내는 것. 이 과학적인 법칙 형성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2가지 과학의 과제예요. 개념 형성과 법칙 형성. 꽁트는 해겔처럼 이 3단계설로서 19세기의 역사 철학과 사회학에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근데 이 문제가 이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무비판적으로 파악됐다. 꽁트뿐만 아니라 실증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요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히르시베르거의 주장을 따르면. 재밌는 일은 꽁트는 실증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종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요. 종교를 끌어들여요. 종교는 미적인 목적들을 위해서만 이바지하고 실증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종교의 신은 위대한 존재 즉 인류다. 종교의 신이 인류예요. 꽁트에게는. 그다음에 이 프랑스의 니체라고 해서 장마리 기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실증주의자죠. 기요는 기요는 그 인식 비판에서 니체처럼 형이상학적인 사고의 모든 유산들을 다 쳐부수고 진정으로 주어져 있는 것 여기 계속 나오죠. 만을 순수하게 바라보려고 했다. 특히 그에게는 실증주의가 윤리학에서 나타난대요. 윤리적인 것은 어 뭐 의무나 하나님 뭐 이런 개념이 없이 이해되어야 한다. 윤리적인 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이라는 실증적 사실만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기주의는 자연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것이고 인간은 전 우주와의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 이게 중요하고요. 전 우주와의 일체감. 이게 발전의 목표다. 진화의 목표다. 음. 기호는 이런 삶의 개념을 가지고서 현대의 생명주의와 배려구성 철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요 정도. 여기에 인제 프랑스의 실증주의까지 봤는데요. 어 지니 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쭉 읽어왔는데요. 지금 다시 읽어주는 거 따라가면서 보니까 꽁트의 실증주의가 말 그대로 실증주의 꽁트가 설정해 놓은 마지막 단계 실증주의의 과학이 위치해 있는데 그 과학이라는 것을 뭐 조금 더 읽어볼 수 있다면 좀 명증하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설정해 놓은 최종 단계로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신화나 신학보다는 혹은 형이상학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종교와 또 한 번 접점이 생긴다는 그 지점이 저는 재미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꽁트의 이 단계 실증주의의 세 단계서를 따라가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 실증주의의 단계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건대 과학이 앞선 그런 신화적이고 신학적이고 말 그대로 다신교, 일신교, 뭐 살물들 안에 있는 종교를 믿는 그런 형태를 완전히 저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오늘날 안에도 얼마나 과학이 되게 비논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과학도 학문도 다 진화하고 그 논리 안에 좀 비대칭적인 양식으로 좀 진화해 오지 않았는가 했을 때 오늘날에 얘기하고 있는 과학과 과학 시대가 조금 더 종교적으로 읽힐 수 있었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실증주의, 이 꽁트의 실증주의라는 개념 하에서 과학과 종교가 접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다는 지점이 저는 좀 흥미로웠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당시에는 한계의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실증주의를 주장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종교를 끌어오는 그러니까 구시대의 유산을 끌어와 버린 셈인데 저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완전 실증적인 시기가 돼 버린 이상 과학이 지나치게 인제 종교처럼 과학이 신이 돼 버린 이 시대에 오히려 인제 이 앞에 형이상학이나 신화적 시기 요걸 끌어와야 된다. 예. 요런 것들이 워낙 비과학적으로 인식되는 바람에 오늘날의 오늘날이야말로 지금 현대야말로 신화와 신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요런 생각을 저는 했던 어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713 쪽 영국의 경험론입니다. 프랑스의 실증주의를 봤고요. 근데 영국의 경험론이에요. 심리학적인 것이 두드러진다고 해요. 영국 경험론의 지도적 인물은
존 스튜어트 밀, 허버트 스펜서 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순간적으로 지각되는 것만을 실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보려고 했다. 객관적 본질도 무시간적 타당성도 오성의 선천적인 내용이나 작용이라는 것도 없다. 과학이 손질하는 것은 경험적인 자료뿐이고 과학의 방법은 필연적으로 귀납법이다. 밀은 경험을 심리학적으로 이해되는 관념 연상의 뜻으로 파악한다." 자, 영국 경험론의 계보가 있죠. 이 삼총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자꾸 자, 홉스 로크 휴me, 홉스 로크 휴메의 후계자들, 그다음 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때 그가 어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던 것은 논리학이다. "논리학은 우리들의 감성적 직관들을 다시 손질한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 아니 대부분은 추리들에 의해 얻어진다. 우리는 언제나 일련의 개별적 관찰에 따라 보편적인 개념들과 법칙들을 정립하려고 한다. 근데 법칙이란 언제나 하나의 A와 하나의 B, C 등등의 사이에 있는 연관이요 의존성, 의존 관계이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관념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는 것일까?" 이런 게 인제 미래 질문인 거죠. '야, 관념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가지?' 예. 휴 휴은 이미 연합의 법칙을 세웠으나 결합의 법칙, 관념 결합이겠죠. 이것을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것들이 다 주관인데 그럼 객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회의에 빠집니다, 사람이. '아이고 어떡해. 객관적이지가 않아.' 그런데 밀은 우리들의 추리에 있어서는 사고가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다. 객관적이라는 거죠, 추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한 추리를 해낸다. 이런 믿음. 음. 이렇게 해서 밀은 귀납 논리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밀은 자연과학, 심리학, 사회학, 윤리학, 정치학 등에서 과학적인 연구 기술을 위해 실험을 넓혀 나감으로써 실제로 훌륭한 규칙들을 세웠다. 자, 논리학 어 규칙들이에요, 미리 만든. 자, 1 번 일치의 방법. 그 안에서 어떤 한 가지의 현상이 생기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경우들이 오직 한 가지의 상황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상황이 그 현상의 원인 또는 결과다. 그다음 2번 구별의 방법. 두 가지의 경우가 A라는 상황이 생기자마자 W라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A가 없으면 W를 내포하지 않을 때에는 W는 A에 의존하고 있다. 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인 것 같죠? 논리학. 자, 3번 일치와 구별을 통합한 방법. 몇 가지의 경우가 A가 있을 때는 W라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고 A가 없을 때는 W라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면 A는 W의 조건이다. 4번 나머지의 방법. W가 A는 A1, A2, A3에 의존해 있다면 동시에 A1과 A2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어디까지나 W는 A3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5번 평행에서 변화하는 방법. W라는 현상이 U라는 현상이 변화하자마자 변화하고 또 U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W도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W는 U에 의존하고 있다. 뭐 요런 논리학의 법칙들, 규칙들 세운 거죠. 미리 만든 거죠.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칙의 근본 사상은 특수한 바탕으로부터 보편적인 명제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특수에서 보편으로. 바로 이런 것이 귀납법의 본질이다. 이 귀납법은 자연의 과정이 한결같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이게 전제가 중요해요. 밀의 전제가 뭐다? 귀납법인데 자연의 과정이 한결같다. 그러니까 자연의 과정이 한결같다. 지금 아까 5개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물, 뭐 어떤 뭐 사례, 어떤 사건을 가져와도 자연의 과정이 한결같아야 돼, 누가 관찰하더라도.
어. 이게 전제인 거죠. 미래 전제. 근데 이 전제를 헬슈베르거는 지적을 합니다. 자, 이 명제 방금 말했던 자연의 과정이 한결같다는 명제는 기나법을 위해 증명되진 않았고 또 증명될 수도 없다. 모든 경험은 관습이다라고 하는 흄의 자세는 여기에도 남아 있다. 그래서 미리 흄을 넘어섰다는 것은 기교적인 것이고 원리적인 것은 아니다. 흄의 심리주의는 극복되지 않고 미래 경험론 속에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인제 미래의 한계라는 거죠. 미래 윤리학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란히 놓여 있다. 그는 윤리학에도 흄이 마련해 준 영국의 행복주의와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거죠. 유틸리타리즘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복주의 하면 항상 에우다니모니즘 나오고 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공리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값진 제안들을 했었는데 특히 19 세기의 영국에서 매우 긴급을 요구하던 사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값진 제안들을 했었다. 이때 이들을 이끌어가던 동기는 언제나 행복이라는 사상이었다. 쾌락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불쾌는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듣는 요구였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밀에게 있어서는 이런 원리적인 물음이 경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마찬가지로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경험이란 관습이요, 행복이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나 이런 대답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존 스튜어트 밀까지 봤는데요.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음. 네, 되게 이게 음, 물론 우리가 미를 읽음으로써 좀 다양한 사례들, 조금 뭐 전통 철학을 읽을 때와는 다른 어, 그런 현대적인 면모 아니면 근대적인 면모 안에서의 사건 사고를 분석해내 놓은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밀이라는 사람의 단독 이론을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철학적 전개라든지 아니면 뭐 이론적 진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고, 어, 이 지금 밀의 파트에서 계속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좀 안타까웠던 건, 어, 앞에서 이 챕터에서 쉽게 비판하고 그냥 넘어갔던 아니면 이것에 반대한다라는 문장으로 그냥 끝나버렸던 거대한 철학자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 걸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독하고 탐닉했다면 이런 질문들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 관념의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귀납과 연역과 관념 연상이나 뭐 이런 것들 앞에 선배들이 참 잘해놓은 이론 체계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비판을 해버리고 본인은 또 이렇게 회의주의에 빠져버리는 이런 행보를 선택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저였다면 여기 밀에게 좀 주어진 환경이나 그런 사회적 분석을 선배들의 입장에서 좀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또 너무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틀 안에 다시 한번 자기를 가둔 셈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지점들에 한해서 좀 본인이 스스로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사유적인 오만을 좀 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밀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다양한 전통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따로 보아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겠고 이거는 뭐 전통적인 형이상학 체계 뭐 되게 낡아 보이긴 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어디에서 가져왔겠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분과와의 접목이나 뭐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미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만큼은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저는 뭐 아까 "행복이란 무엇인가? 경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잘 해결되지 않았죠. 어 "경험이란 관습이고 행복이란 쾌락이다. 이게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히르슈베르거가 비판을 하는데 어 좀 이런 질문들에 진짜 지니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인제 좀 답을 이전 철학자들이 세밀하게 내놓은 것도 있고 좀 더 파고들었다면 좀 더 정교한 더 나아간 철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험론 밀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허버트 스펜서예요. 이 스펜서는 19 세기 영국 경험론의 또 다른 한 사람의 유명한 대표자다. 스펜서는 발전과 진보라는 이 19 세기의 두 가지 위대한 모토의 대표자이기도 하대요. 음. 스펜서를 따르자면 발전이란 해결에게 있어서처럼 법칙들이나 이념들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 전체의 본질 그 자체다. 이 자연은 근원적인 힘으로써 무기적, 유기적, 정신적, 윤리적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스스로부터 생산해낸다. 특별한 요인들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환경과 계속적 변화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발전은 우주의 원리이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계속해서 개선되어 나가는 유전된 종적인 경험. 발전이란 인간에게 계속해서 진보하라는 호소로 된다. 이 발전주의, 진보주의 이런 것 같은데 스펜서는 다윈과 해켈의 경향을 따르고 있고 이 세 사람은 19 세기 발전 사상과 진보 사상의 3 인조로 알려져 있대요. 근데 이 진보를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인제 hirschberg의 비판이 나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향상이라고 하는 이해하는 권리, 즉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이라고만 보지 않고 동시에 보다 나은 것 이라고 보는 권리를 스펜서는 어디서 얻었단 말인가? 그런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있었는가? 하면서 hirschberg가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음.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래는 인제 그 이전 철학자들 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자 기껏해서 "그런 것처럼"이지 "그런 것처럼" 요런 단어도 이후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이지 "실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경험론자에게는 구속력이 있는 가치의 척도가 없다." 경험론자를 싸잡아서. 왜냐하면 경험주의자에게는 사실적인 것만 있고 따라서 보다 더 높이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은 보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눈초리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눈초리에게는 이 경험론자죠. 진보라는 사상은 그저 강압적인 것으로만 생각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다음에 인제 좀 다른 맥락으로 또 나오는데 누구라서 철도, 자동차, 비행기, 전화, TV 등을 진보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래쪽 문단을 보시면 이런 것을 뚜르고는 그의 역사 강의에서 꽁돌세는 그의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표의 초고에서 역사는 문화와 문명이며 인간의 생활을 완성시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역사 철학적인 이론으로까지 드높였다. 영국 공리주의자들 막스와 앵겔스의 주의자들의 견해이기도 하죠. 진보에 대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진보라는 게 나오고 이런 것은 일종의 관념의 연상작용이며 이 연상작용은 일종의 자명한 판단과 같은 암시력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 근대 정신의 자기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발전 진보 그쵸.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스펜서가 지난날의 계몽주의와 19 세기의 자연과학적 기술적인 성과에 조명을 받아 그의 시대 전체가 신앙하고 있었던 바와 마찬가지로 진보를 신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음. 그러면서 또 아래쪽에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비판을 또 헬스베르거가 하죠.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 집중, 인간의 집단화, 전쟁의 무시무시한 파괴력, 제1, 2차 세계대전 얘기한 것 같아요. "인간과 지구가 위협을 받았다." 아
조급한 가정 아닌가 하면서 진보의 이론은 서로 맞물려 있는 발전이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비판적으로 음미되지도 않았고 확인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끝을 맺어요. 자, 허버트 스펜서. 요 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음. 이게 경험론자들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론에서 주장을 하는 바에 따르면, 앞에 우리 밀 같은 경우도 귀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역과 귀납의 차이에 대해서. 근데 연역은 우리 굳이 따지자면 인간의 관념적이고 머리로 하는 정신적인 사유 체계 자체를 무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과 그리고 그 단단한 전제 하에서 또 단단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논쟁 방식이고, 귀납은 사실상 개별 혹은 개별자들의 어떤 집합 그룹 안에서의 경험적이고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그 확률적인 하나의 가설 도출이 이제 결론으로 귀결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런 굳이 연역을 주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주의자들이 귀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측면도 이해는 가지만,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좀 짚어내야 될 것은 그 귀납의 한계점 역시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귀납은 말 그대로 그 논쟁 방식 중에 어쩔 수 없이 실제라는 어떤 것을 축소로서 전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발생해서 그런 단점들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생각, 사유 방식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스펜서의 경우도 진보와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 힐시베르거가 잘 짚어준 것처럼 사실상 발전이라는 것과 진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좀 사유를 조금 더 진전시켰더라면 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더 다양한 얘기는 고대 철학자나 자연에 관련된 그리스 철학자들의 얘기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대 개념들이 좀 있었죠. 변화라든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이제 가까운 철학자들에게서 추출해낸 발전과 진보, 아마 그 당시에 되게 화두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굳이 택했다는 것은 조금 이제 와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경험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경험으로서 일축된 인간 세계, 혹은 인간 세계는 곧 이제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인식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 경험에만 너무 매몰돼서 본다면 그 인간 세계, 인간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축소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차라리 경험이라고 얘기를 함은 우리가 오감의 감각적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사건 사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측과 아니면 우리가 예측에 따르려면 정신적인 영역이나 사유 체계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광의적 의미로의 확장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경험을 조금 더 사유를 해봤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719쪽이고요. 독일의 실증주의와 신칸트주의라는 파트를 한번 볼게요. 19세기의 독일 실증주의는 영국인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근본 사상은 동일하다. 형이상학을 반대하고 감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만 한정되고, 따라서 존재와 인간을 시간화하고 발전과 진보를 신앙하고 종교 대신에 과학, 예술, 사회학을 내세운다.
한 가지 새로운 특징은 인식론적 비판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의 실증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신칸트 학파와 얽히고 설켜 있다. 이 신칸트 학파는 1870년대에 랑게, 피셔, 레이프만 등이 칸트에게로 돌아가라고 외친 때에 생겨났다. 이 새로운 운동은 철학의 시대적 상황, 특히 비이너로부터 해켈에 이르기까지의 통속적 유물론에 의해서 촉진되었다. 이 사람들은 일종의 야생적인 형이상학을 전개하고 자연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손바닥을 뒤집듯이 세계의 수수께끼를 해명했다. 이러한 경박한 생각에 부딪히자 사람들은 인식의 한계를 깊이 생각했던 칸트의 비판을 다시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신칸트주의의 첫 번째요 주된 특징을 인식론적 비판이라고 보는데, 이 신칸트주의는 이런 점에서 실증주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요, 따라서 그저 비판주의라고 일컬어진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랑게가 유물론과 대결하고 프리드리 파울젠이 해켈의 세계의 수수께끼와 그 비과학적인 방법을 청산해 버리는 것 등이 있다. 신칸트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인식론적인 근본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며, 이런 점에서도 역시 칸트의 전통에 충실하다. 음, 형식적인 것을 존중했다. 유물론을 훨씬 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 인간의 이상과 가치를 특별히 존중한다는 거죠. 어 인간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다. 자, 신칸트주의의 세 가지 특징, 인식론적인 비판, 그리고 형식적인 것에 대한 특별한 관심, 인간의 이상과 가치를 특별히 존중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아, 칸트가 어 형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제 그 사물을 자기 인간 내면에 있는 형식으로 다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칸트주의의 중요한 두 가지 학파는 마하부르크 학파와 하이델베르크 학파가 있습니다. 먼저 마하부르크 학파를 보면 칸트의 수학적, 자연과학적인 인식의 이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물 그 자체를 물리치고 논리적으로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진료는 인정하지 않고 대상이 로고스를 통해 태어난다고 하고, 특히 바로 이 로고스의 정신과 그 형식, 개념, 기능, 방법 등에 관심을 쏟았다. 형이상학은 거부된다. 인식론이 마치 철학 전체이기나 한 것 같아 보였다. 오직 미학과 윤리학만은 다뤄지고 있었으나 이럴 때에도 강조되고 있던 것은 형식주의와 비판주의였다. 그래서 형식과 타당성이 특수한 내용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윤리학과 종교 철학을 무비판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포기해 버리죠. 실질적인 내용이 증발해 버리는 일은 종교 철학에도 드러난다. 칸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종교는 도덕으로 낮춰지고 말아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일종의 사회적 휴머니즘으로 개조한다. 이게 인제 마하부르크 학파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학파는, 여기 인제 뭐 바하던 학파라 나오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학파의 또 다른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학파는 정신과학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들은 이 정신과학을 개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하여 보편적인 것을 관찰하는 자연과학과 구별한다. 그래서 가치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음. 역사과학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풍부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실 속에 나타나는 가치의 관계다. 음. 그다음에 인제 아래쪽에 보면 신칸트주의 붕괴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신칸트주의 철학자들은 언제나 예리하고 재치가 있었으며 사고의 진정한 고개사들이었다. 그러나 이 사고는 속이 빈 채로 겉도는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 때가 많았다. 페시베르거가 특히나 요번 파트에서 비판을 많이 해요. 아까 경험주의자들도 그렇고, 다 계속 뒤에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재밌어요. 오로지 선험적 논리적인 법칙과 통일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지나치게 짜임새가 없는 윤리학이다. 그래서
그래서 신칸트주의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바우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의 철학을 좀 비판하는데 형식주의적인 법논리주의의 전형적 대표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철학을 들으면 '아 윤리학 책들이 도덕적으로 맛있어. 맛있는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 그런데 그의 윤리학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한다. 우리는 이 체계에서 현실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히르시베르거는 비판하는 거죠, 신칸트 학파를. 이는 이 학파의 형식주의가 시야를 너무 좁힌 데에 그 까닭이 있다. 사람들은 플라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마저도 신칸트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학파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낮게 평가되거나 도대체 철학자라고 헤아려지지도 않았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판적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독단적이었다. 철학에서도 객관성을 존중하는 우리들의 세계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이 철학으로부터 재빠르게 고개를 돌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19 세기 말경만 하더라도 신칸트주의자들이 독일에서 철학 교수 자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한 1900 한 30 년대쯤 되니까 어 리케르트라는 사람이 거의 유일한 신칸트주의로서 그 유일한 교수였다. 이런 씁쓸한 얘기가 나오죠. 자,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신칸트주의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그런 느낌을 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잘 해준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영국의 그 실증주의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신칸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도 다 물론 시대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단점이 존재하겠다. 요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둘을 돌이켜서 본다면 두 사람이 아니죠. 두 이제 실증주의적인 계열에서도, 그리고 신칸트주의적인 계열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되게 유의미한 그런 연구 성과를 좀 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이런 경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 학파, 특히 그 신칸트주의 학파들의 특정 학파의 어떤 독단적인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주관적인 서술이라서 이걸 굳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당시의 논쟁 자체가 권위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을 수는 있었겠으나 그 권위가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시대적인 뭐 어떤 경향성이지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권위가 한쪽에 부여되어 있을 경우는 당연히 그쪽으로 이론이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수렴될 때도 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만큼은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고지고대로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약간의 방임과 모든 생각을 다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약간 오만 이런 것들을 더 키울 수 있는 좀 학문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은 태도라고 여겨지고, 그래 그럼 너는 너대로 생각해라는 이런 그냥 태도 역시도 하나의 뭐 방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훨씬 더 무서운 무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진 이론적 잣대에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그렇게 어떤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겐 독단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본격적으로 대결을 해 나간다는 것 역시도 저는 좀 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타당한 방식과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훨씬 더 칸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모가 있지 않을까. 그런 탐구가 없었더라면 이 이후도 없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 힐시베르거의 입장에서 모든 철학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
나름 이 hirschberg도 주관을 갖고 썼는데 우리도 나름의 주관을 갖고 이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문장들, 서술들, 특히 비판의 지점들.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톨플리는? 마지막 독단적이었다. 독단적이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신칸트주의 학파의 책을 본 적도 없고 이 학자들 이름도 생소하고 모르죠. 이게 제가 모르는 뭐 신칸트주의 학파가 있다더라. 근데 확실히 전적으로 hirschberg의 의견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몰라서 저도 예. 할 이게 말이 없네요. 뭐 비단 여기에 국한하지 않은 것이라도 어 우리 시대에서는 누군가를 말 그대로 마녀 사냥시킬 때 그냥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이다 혹은 독단적이다 이렇게 하는 말로 치부해 버리곤 하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의 어 생각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좀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대결에서 이기려고 막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논의나 근거 없이 그냥 정말 어 무자비하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뭐 차치하더라도 온당한 근거를 준비하고 정말 정의롭게 대결에 임하는 자세로의 독단 혹은 뭐 이기주의 이제 뭐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면 오늘날 많은 수 도태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달리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오늘날 되게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좀 거짓 미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남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입장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얘기들을 정말 손쉽게 하는데 이제 과학계에서도 그러하고 정치에서도 많은 수 그런 논의를 일부러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대결 자체에 대결 구도라든지 정당한 논쟁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너 쟤네들 말만 들을 필요 없고 또 들어서도 안 되고 똑같은 양측의 뭐 아니면 다층적인 논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선동을 하고선 자기들의 이제 논의들을 막 풀어낼 때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과정을 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과학계에서는 이제 언던 사이언스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또 뭐 활용되는 그 과학에서의 학문에서 활용되는 회의주의 뭐 이렇게 쉽게 수렴시키는 그런 논의로 가면 다시 한번 의심해보고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자 하는 그런 유보시키는 태도 자체를 법적인 제도에 안착의 합리라기보다는 회의주의에 이용을 해서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만 쓸데없는 질문만 계속 던지고 양산해내는 그런 대척, 뭐 거대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런 뭐 절대적으로 의견을 배분한다거나 절대적인 뭐 상대주의를 같이 무조건적으로 옹호해 준다거나 이런 태도 자체는 되게 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누군가는 그 독단을 주장할 때 그것이 본인의 이미지로 하여금 손실을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으로 밀고 나간다면 저는 그게 이제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훨씬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쪽이라서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툭 던져져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너무 좁게만 이해하지 말고 여러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됐을 때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도 사유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소제목을 볼게요. 724 쪽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꽤 양이 많아요. 요번에 프랑스의 실증주의, 영국의 경험론,
독일의 실증주의와 신칸트주의까지 받고 이제 네 번째 프라그마티즘입니다. 프라그마티즘은 실용주의라고 보통 번역이 되죠. 실용주의도 현상주의이며 감각적인 경험에만 한정되고 존재와 인간을 시간적인 것으로 보고 형이상학을 거부한다. 어 쭉 아래쪽에 보시면 참된 것에 대한 정의가 이거 재밌어요. 참된 것이란 실증주의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감각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경험론에 있어서는 경험의 양과 내용을 구성하는 바의 것이고 비판주의에 있어서는 관념적, 논리적으로 타당하는 것으로서 현상들을 꿰뚫고 있는 바의 것인데 자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에 있어서 참된 것이란 무엇인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성과를 내란 말이야. 이거 회사에서 많이 들을 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그게 참된 거야. 정말 실용적이죠.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그래서 이게 이 나라별로 아까 나왔잖아요. 뭐 프랑스의 실증주의, 영국의 경험론 이렇게 나라별로 가는데 실용주의가 좀 대세를 이룬 실용주의 하면 미국이죠. 실제 미국 학자들도 나오는데 좀 있으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자 이때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는 개념은 보통 애매하며 애매하죠. 프라그마티즘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건 내버려 둔다. 실질적으로는 되게 단호해요. 벌써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미심쩍은 일이지만 보다 더 큰 어려움은 꿈속과 동화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소망이 우리들의 사상의 아버지일 수 있는가.' 하는 원리적인 문제다. 이게 신랄한 비판. 프라그마티즘은 이런 인간의 약점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낸다. 어. 자 독일 프라그마티즘의 진정한 창시자는 이미 우리들이 초기에 신칸트 학파의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랑게다. 랑게예요. 이 랑게도 유물론에 맞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면서 랑게는 "인간은 시, 예술, 가치 등의 세계에도 지니고 있다." 음 그래서 랑게가 말하는 이상의 세계예요. 어 "형이상학도 다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된다. 형이상학은 개념의 시요 지식과 시의 중간 것이다." 이상의 입장에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관념들의 의미는 그 알의 내용이 아니라 가치의 내용이 있다. 아 황희성학과 종교는 예술, 시, 설화, 우화, 동화 등과 마찬가지로 불멸의 가치가 있다. 물질적인 현실을 넘어선 이상의 영역이 필요하다. 어 비판은 도구마 독단에만 알맞지 종교적인 이상에는 알맞지가 않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랑게가. 그 727 쪽을 보시면 그러나 랑게의 이상은 오직 그런 것 같은 것이며 여기 또 나왔어요. 그런 것 같은 것. 이거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거야. 응. 지식이어서는 안 되는 신앙이요. 아까 신앙이라는 말도 또 나왔죠, 신앙. 진보와 발전에 대한 신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화나 동화와 같은 허구다. 즉 그의 이상은 우상이다. 이러한 것에서 한스 파이인거는 그런 것 같은 종교 철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바로 그의 이런 종교 철학 안에는 프라그마티즘이 있다. 즉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고 우리들을 드높여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게 실용주의인 거죠. 참 제임스도 볼 텐데 이거 꽤 많은데 일단 한번 쭉 봐 볼게요. 제임스. 일반적으로 프라그마티즘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은 윌리엄 제임스, 찰스 퍼스, 실러 등이다. 제임스가 보다 더 중요하대요. 어. 그래서 랑게와 마찬가지로 제임스도 종교의 가치를 옹호한다. 제임스의 생각은 음 종교적인 관념들은 비록 증명해낼 수 있는 지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관념들이야말로 가장 실천적이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관심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지적인 계산을 접어두고 지적인 잘못의 위험마저도 감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어 높이 평가를 하고 유용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고 이런 단어들이 돋보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히르시베르가 또 비판합니다. "제임스의 이런 견해는 신선하며 그가 처방한 약의 분량은 대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비된 철저성이 마비돼 있어요. 예술을 위한 예술과 같은 과학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프라그마티즘과 마찬가지로 그의 견해도 원리적으로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의 견해는 실용성이라고 하는 불명확한 개념을 해결하지도 않고 남겨두고 요걸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실용적인가? 아까도 이런 질문이 있었죠. 무엇이 경험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실용적인가? 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솔하게도 그다음으로 좋은 것이 실용적인 것으로 되어 버린다. 프라그마티즘은 통속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그다음에 퍼스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퍼스는 그냥 건너뛰고 너무 별 내용이 없고 존 듀이. 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죠.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철학과 교육학을 이끌어 왔던, 이 교육학 배우면 항상 존 듀이 나오죠. 교육학의 아버지. 이 사람 여기 중요해요. 미국의 철학과 교육학을 이끌어 왔어요, 존 듀이가 실제로 수십 년 동안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실용주의적으로 됐나? 아무튼 그래서 프라그마티즘이 일종의 보편적인 도구주의로 된다. 도구가 됐어요, 도구. 이 도구주의는 칸트적인 그런 것 같은 데서 파생된 것도 아니고 또 종교를 지탱해 주는 자라고도 이해되지 않고 일반적인 삶에 관심에 입하지 않은 일종의 상대주의를 표현한 것이다. 음. 듀이는 그 진리 개념 대신에 탐구의 개념을 내세워요. 실용적이죠. 그다음에 적응, 뭐 알맞게 대처하고 실험하고 이런 단어들이 좀 보이고 730 조. 이 문단 정말 재밌습니다. 요거 한번 통째로 읽어 볼게요. "우리들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리란 이제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와 비슷하게 글자 그대로 실천일 뿐이다." 이게 인제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인제 히르시베르가 말하는 건데 프락시스야. 진리는 그냥 실천이야. 버트런트 러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러셀이 정말 재치가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재담이 엄청나게 한번 실용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러셀이. 러셀이 재치 있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런 진리론,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의 바탕에서 "아침 식사 때 커피를 마셨냐, 홍차를 마셨느냐?" 하는 단순한 물음에 대해 사실 그대로 대답해야 할 때면 이런 진리들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론 프라그마티즘을 따르자면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행한 것을 단순하게 회상하여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되고 질문을 한 사람에게 자기가 다음에 두 가지 실험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두 가지 실험이란 1.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마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2. 만약에 내가 홍차를 마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계열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아야만 한다. 만약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예컨대 첫 번째 것이 우리들에게 유리하다면 커피를 마신 것이 참이 될 것이다.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유리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저울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으면 이 경우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커피를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러셀이 옳을지 모르나 이 세상의 커다란 문제에 있어서는 듀이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렇게 러셀이 좀 어 재치 있게 비판을 한 거죠, 실용주의를. 근데 731 쪽을 보면 진리에 대해서 이 맨 마지막 문단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라그마티즘은 객관에 대한 주관의 반항이요. 권력 철학의 현대적인 형식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보다 위대한 것이라고 말했던 바의 것에 대한 인간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리의 개념과 권력 개념이 일치되게 된 책임은 니츠와 피에트에게 있지 않다. 진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내맡긴 사람은 흉이다. 흉은 진리를 연상의 법칙에 내맡기고 존재론 대신에 심리학을 끌어들임으로써 흉이 계속 거론돼요. 이게 원흉처럼.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때 이미 오늘날 소비에트의 마르크스주의와 미국을 이끌어가는 철학자의 도구주의에게 다 같이 실천적인 진리를 진리 자체라고 선언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그런 철학이 옳다고 하는 결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이게 인제 실용주의에 대한 헬시베르거의 비판인데 지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요 파트를? 저도 재미있게 봤고요. 어, 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나름의 답을 하면서 좀 얘기를 읽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게 내가 뭔가 대단한 사상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겨질 것 같아서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는 되게 쉬운 생각 방식이다 뭐 이런 생각이 제일 주가 되어서 들었고요. 어, 보통 이런 이제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실용주의에 해당하는 관점이나 기준으로 인간과 세상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인 자체도 되게 작은 존재 혹은 되게 단순한 존재로 일축되어 버린다는 사실의 의미로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되게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 좀 많았고 사실은 우리가 이 실용적인 기준과 잣대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도 철학사를 읽고 있는 것이고 뭐 형이상학이라든지 뭐 이런 철학적 잣대를 좀 이해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게 전통 철학과 단절했던 여러 거대한 철학자들의 제스처와는 좀 달라요. 아예 보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철학 그 형이상학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태도에서도 이미 우리는 그러면 왜 지금 철학사를 읽는가라는 대답을 또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여기에 실용주의자들이 설명하는 만큼의 세상을 그들이 살고 있다면 사실은 더 말할 것은 있는가 남아 있는가 뭐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마지막에 힐스베르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부심의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근대에서는 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자부심이었다면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개념들이 좀 풍부한 이면의 무언가를 언어적으로 충분히 밀어붙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태도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퉁치고 있고요. 그런 태도 자체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설명하기 힘들더라도 언어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는 편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학문적으로든 연구하는 사람에게서든 아니면 비단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세계를 둘러싼 그런 깊은 논의들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품어 보려고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틀에서 이제 본다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일으키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요 인제 총 정리 오늘 한 거 그러니까 4개 소제목이 4 개나 돼요. 프랑스의 실용주의, 영국의 경험론, 독일의 실증주의와 신칸트주의, 프라그마티즘 이건 뭐 미국이 생각이 나요. 나라별로 이렇게 또 우연히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의 특징이 드러나는 재밌죠. 이게 미국은 되게 실용적이야. 독일은 신칸트주의. 칸트. 그 느낌이 딱 와요. 영국의 경험론. 경험론. 프랑스의 실증주의 이렇게 오는데 이게 뭐 국민성과 관련이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면 문화나 뭐 이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재밌게 봤던 것 같고요. '정말 미국은 실용주의자인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어쨌든 이 네 파트 보시면서 인제 총정리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지니님은? 음. 음. 이 지금 우리가 읽는 파트가 니체 이후 파트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아.
제가 니체에게 받는 느낌이랑 뒤에 우리가 현상주의와 그 변화된 형태 그리고 실용주의까지 읽어가는 그 하나의 저만의 맥락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앞서서 얘기했던 바와 같은 뭐 앞선 강력한 신화라든지 이론적 틀과의 뭐 결별이라든지 니체의 부제목에서도와 같이 모든 가치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든지 뭐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명증성이라든지 실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수 성과를 냈어요. 방금 읽어서 우리가 그 단어에 주목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성과는 냈는데 그 성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무에서 유로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닐 텐데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지점들을 충분히 사유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의 성과는 또 무엇에 기대는 성과인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흐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